배제하고. 그러니까 이 온건파 공학파들이 이제 그 뭐냐면 국회를 장악한 다음에 누굴 먼저 탄압하게 된 거야? 노동자를 탄압하고 그 일환으로 국립작업장을 폐지를 한다니까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죠. 이게 6.25 폭동이야. 그것을 이제 까베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서 강제 진압을 하고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제1국회에서 이제 새로운 공화국 헌법을 만든 다음에 누굴 당선시킨 거죠? 누이 나폴레옹을 당선시킨 거죠. 최초의 유럽에서 보통선거를 통해서 누이 나폴레옹이 당선됐는데 누이 나폴레옹이 당선된 배경은 박근혜와 비슷해요. 누구의 후광 때문에요? 나폴레옹의 후광 때문에. 나폴레옹이 위대한 프랑스를 선사시켜줬죠? 박근혜가 당선된 것도 똑같죠? 박정희처럼 경제 개발을 하라. 근데 이게 웬말? 안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했는데 특징을 보면 그 2월혁명, 7월혁명과 달리 자유주의혁명으로서 사회주의자들이 적극 참여했고 그리고 이제 6월 폭동 이후에 그 당시 노동자 사회주의 외면하고 누이 나폴레옹을 뽑아주고 자기 재산하고 토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선출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2월혁명도 특징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민족주의가 뭐죠? 점점 대중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흥적 민족주의에서 무슨 민족주의 넘어가는 계기가 돼요? 침략적 민족주의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은 그 이후에도 부흥적 민족주의 있었다 이렇게 욕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전반적인 추세를 말하는 거지 그 전에는 뭐 완전 침략적 민족주의는 없고 그 이후에는 부흥적 민족주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전반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2월혁명의 이제 배경화 나왔고 이게 좀 여긴 다뤄보진 않았지만 2월혁명 영향 부분 있죠. 요것도 유럽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전반적 써라 문제 나왔지만 나중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구체적으로 각각의 나라들의 특징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떤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양사 개론이나 총론을 중심해갖고 뭐냐면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번에 교수가 들어간 2월혁명인데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게 2월이나 7월인가? 잘하면 프랑스 대혁명이 나올 수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관심 있는 교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15번 문제 보죠. 15번. 자, 15번 문제는 이제 그 파울 슈미트하고 이제 나치 정권에 이제 뭐냐면 활동했던 사람들이 인터뷰를 이제 했던 내용들인데, 자, 요 관련은 이제 히틀러의 어떤 침략 전쟁 요 부분이죠. 침략 전쟁. 요것도 몇 년도 기출 문제에 나왔죠? 04년 기출 문제 나온 거죠? 네, 04년 기출 문제. 자, 여기에는 이제 상황을 보면 일단 준칙문을 좀 보죠. 아마도 1938년 3월에 독일이 오스트리아 합병으로 전쟁에 선박을 올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 2차 세계대전 반발 직전까지 독일 정부는 동유럽의 전쟁이 망국을 쌓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인 걸 변해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뭘까요? 직전이에요? 직후예요, 지금? 네? 직전이죠? 그럼 2차 세계대전 몇 년에 일어난 걸 알아야 되겠죠? 여기는 그 너도 끊으면 안 돼. 어디까지 끊어야 돼요? 네? 날짜로 끊어야 돼. 1까지. 2차 세계대전 매월 며칠에 일어났죠? 1939년 매월 며칠? 9월 1일 날이요. 그 계기가 됐던 게 뭐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일이 그 당시에 단진이 하고 뭐예요? 폴란드 하락 문제를 달라고 하니까 폴란드가 거절했죠. 그래서 그걸 명분 삼아갖고 침략을 해버려요. 폴란드를. 그래서 전격전을 해갖고 이제 그 비행기하고 탱크 부대를 내려갖고 기동력을 변해서 뭐 6개월 만에 점령을 해버렸어. 그 동시에 소련도 같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제 반땅에서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 자, 그러니까 1939년 9월까지 포함된 거예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직전이니까.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기출문제 강의할 때 폴란드 침공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야. 왜?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뭐였죠?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9월 1일 직전이니까 폴란드 침공 이후는 뭐가 되겠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죠?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직전에 있는 내용들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그 1988년 그 3월
11일 날 1938년 3월 11일 날 그 당시 오스트리아가 합병했어요. 오스트리아 입산해서. 그래서 여기 1938년 매월, 아니 39년 9월 1일 여기죠. 요 중간에 있는 것을 써야 되겠죠. 요 문장을 이제 보면 중간 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외고 정도와 군사적 행동을 변했는데 요때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 자, 그 당시 시틀러가 또 요구한 점이 뭐냐. 오스트리아 합병하고 나서 근데 오스트리아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시틀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오스트리아 합병까지는 뭘 요구했냐면 번게르만족이 된대요. 그러니까 번게르만 독일어권, 대독일어. 독일어를 쓰는 모든 지역은 독일 땅이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무슨 써요? 독일어 쓰죠? 오스트리아는 또 누구냐면 시틀러 고향이에요. 원래 시틀러가 오스트리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먹었어. 그런데 또 그걸 내세워가지고 뭘 요구했냐면 그 체코 지역에 체코의 그 동네 슈텐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슈텐덴이라고 부르는데 요 슈텐덴 지역의 그 인구의 90%가 독일어를 쓰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 지역도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당연히 체코 정부에서는 이 슈텐덴 지역을 돌려달라니까 뭐 달라고 하니까 거절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독일이 군비를 확장하고 이제 막 평화를 위협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영국과 프랑스의 이제 수상들이 와가지고 챔버링이나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무엔에서 무솔리니 부르고 시틀을 불러가지고 허명을 냈어. 그래서 무엔에다 맞고 요 슈텐텐을 독일한테 떼어주고 더 이상 침략하지 마라. 그러니까 히틀러가 좋다 그렇게 했다. 근데 약속 안 지켰죠. 슈텐텐은 뿐만 아니라 국가가 어디까지 공격한 거야? 체코슬로바키아를 공격하죠. 그래갖고 슬로바키아와 이제 체코가 있죠. 체코는 자기 보호용을 만들어놓고 슬로바키아는 독립국가를 만들어요. 위성국가를 만들어놓은 국가.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확대된 거야. 이제 독일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까지도 확대될 뻔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믿지 못하는 거지. 이제 시틀러 말을 못 믿겠다. 이 거짓말쟁이다. 그래갖고 근데 요게 가정이 이제 무엔에 대한 부분이 유화정책 해갖고 한번 나왔죠 예전에 시험 문제. 그리고 이제 시틀러가 이제 또 전쟁하기 전에 그 폴란드를 먹으려니까 그 옆에 누가 있는 거야? 소련이 있는 거야. 소련. 소련과 또 폴란드를 또 대립하고 있어. 그냥 국경 문제 때문에. 그래갖고 그 당시 독일하고 소련 간에 그 뭐냐면 불가침 조약을 맺게 돼요. 불가침 조약. 독일과 소련 간에 그 1939년 8월 23일이죠. 9월 1일에 이제 전쟁이 있으니까 8월 23일 날 그 당시 이제 스탈린하고 시틀러가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시틀러는 앞에 이제 있는 리펜트로프를 이제 보내서 소련의 스탈린의 그 외무장관들 몰료도프하고 조약을 맺게 돼. 이걸 리펜트로프 몰료도프 조약이라고 이제 또 하게 되는데 동서불가침조약이에요. 자, 동서불가침조약은 독일과 소련이 뭐냐면 전쟁하지 않겠다. 근데 세상에 놓은 게 뭐냐면 독일은 전체주의 국가고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죠. 화쇼가 극우와 극자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좀 놀란 거야 이게. 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동서불가침조약은 표면적인 내용이고 비밀조약은 좀 맞았죠. 나중에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할 통해 동시에 진격해서 바르샤바 동쪽 지역은 폴란드가 그러니까 소련 먹고 서쪽 지역 누가 먹는다? 독일이 먹는다. 조약을 맺어버린 거야. 비밀조약이야 이거는. 그래갖고 전쟁을 하자마자 소련도 같이 내려 여기 먹어버린 거야. 그 폴란드 동부지역을. 그리고 이 폴란드 동부지역을 오늘날 어디로 편입시켜? 벵거시아 지역인가? 요 지역을 편입시켜놓고 소련을 해놓고 그 땅을 어디에다 또 준 거야. 폴란드가 이제 나중에 독립국가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이 오데노 아이세스 강이 있거든요. 요쪽 독일 땅을 떼어다가 누구한테 준 거야? 폴란드에 줘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요구한 게 이제 그 전쟁을 하려면 또 뭐 명분이 필요하잖아. 폴란드 하락 문제를 걸고 폴란드 하락이 어떤 지역이냐면 포홀세는 학대하는 과정에서 이 포홀세는 영토가 분리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학대되는 가는 문제가 뭐냐면 영토가 떨어져 있었어. 그래서 이제 여기가 독일이고
여기가 폴란드고 여기 중간에 동프로이센 지역이 있어요. 이 동프로이센 지역은 오늘날 어디에 속하냐면 러시아 지역에 속해요 지금은. 네. 근데 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있는 지역 있죠. 여기 해당 지역은 달라. 근데 폴란드 들어줄 수 없는 게 이 지역은 90%가 누구냐 폴란드인이 살아. 그리고 오늘 또 요구하는 요 단찐이를 요구했는데 그 단찐은 이제 왜냐면 이 지역이 이제 원래 이게 독일 거의 90%가 독일이 사는 그 지역인데 요 단찐이를 국제연맹에서 그래서 조약 때 자유도시로 만든 거야. 국제연맹 관리하에. 왜냐면 단찐이조차도 독일한테 넘겨주면 연결되고 그 다음에 폴란드가 내륙으로 이렇게 내륙국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을 견제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나서 이 단찐이의 많은 권리를 누구한테 줬냐면 폴란드가 줬어요. 실제 폴란드가 점령한 거야. 그러니까 폴란드가 단찐이하고 독일이 폴란드가 단찐을 요구하니까 폴란드 거절한 거죠. 거기다 이제 프랑스는 폴란드를 지원해주겠다. 공문을 너네들 이제 그 독일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너희들 선전포고하겠다. 조약을 맺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1939년 9일날 폴란드를 침공하니까 곧바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한테 뭘 한 거야? 선전포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제 5차 합병과 그 다음에 그 1차, 2차 세계 시작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적어놓으면 그 군사력에서 슈테데 지방 요구 그래서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을 했죠. 예, 그 군사적인 어떤 외교적 요구, 슈테데 지방에 요구하거나 우회단을 개최하거나 동서불가 준비하기 등등 있고 군사적인 행동은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점령해버렸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는 서술형 문제를 보죠. 서술형 문제. 자, 서술형 1번 문제를 보는데 이게 1번 문제 뭐냐면 일단 잠깐만요. 자, 서술형 1번 문제는 제작학습인데 제작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보는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작학습 안에는 범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판매용 모형도 있고 팜플렛이나 광고, 파라디, 만평, 앨범 등등등 그리고 연표도 여기 포함돼요. 연표학습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보는 거죠. 넓은 모형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작학습 활동 내용을 쓰고 니은의 평가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한 가지 쓰시오. 요 내용도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김교사의 이제 내용은 강국 이후에 6.25 전쟁까지의 또 민주화운동의 근현대사 수업 계획을 짜고 있죠. 그래서 이제 1차부터 5차까지는 교사의 강의식 수업과 학생의 토론 수업으로 있고 10차는 발표 수업, 11차는 제작학습 이렇게 있는데 이 제작학습은 이제 만들기 수업인데 여기에 들어갈 그 내용은 거기 보면 수행과정을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고장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전기물 써봅시다 해놓고는 옆에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가 말하자면 11자는 현대사의 흐름과 우리 가족의 상황 했는데 여기에 맞는 제작 활동은 뭐가 속하겠어요? 일단 현대사 흐름이 우리의 영향을 어떻게 줬는가 이런 것들 알기 쉽게 하려면 연표 학습 중에 어디가 된다냐면 나의 연표, 가계 연표 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획 지문에 있어요. 이 기획 지문 5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나의 연표와 가계 연표, 학교 연표와 같이 제한된 소재의 연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나의 연표와 가계 연표에는 학생 자신이나 가족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쓰고 국가나 지역사회들과 함께 넣으면 사회 변화가 자신들의 가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제가 이게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면 그 노무현 정권 때까지는 솔직히 국가가 뭘 하든 정권이 바뀌든 나하고 상관없었거든요. 투표 잘했어요. 근데 MB하고 박근혜 정부가 딱 드니까 이게 와닿는 거야. 너무
이 정책들이 너무 나의 삶에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MB와 박근혜가 당선됐더니 뭐 여러 가지 뭐 불리한 일이 많고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이게 나의 연표 관련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연표학습 부분인데 연표학습 부분이 최근에 많이 나와요. 되게 이제 시험 문제 부분 나오면 지도 아니면 뭐예요? 연표예요. 그래서 연표학습 부분을 좀 나중에 정리해서 보세요. 연표학습. 예? 그리고 연표학습의 유형이라든지 구성 형식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경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배경표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 연표학습 이제 부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이제 뭐죠? 다. 자, 다는 밑줄진 니은에 평가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한 가지 쓰시오 있는데, 자, 수행평가를 할 때, 이제 서술평가 할 때, 그, 신뢰도를 상당히 중요시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디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냐면, 여러분 평가책 아시죠? 신종사기에 평가책 부분이 나온 거야. 13년 기출에도 나왔고, 14년 기출에 나왔는데, 아마 똑같은 교수가 이렇게 낸 것 같아요. 뭐, 최모시기 교수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2번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지만 일단은 그 평가책 부분에 이제 보실 때 그 뭐냐면 평가 기준이 있어요. 뭐 신뢰도, 오답지 외역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꼼꼼히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요약판을 올렸는데 자 그러면 잠깐 요거 이제 풀려면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 11페이지 펴보세요. 11페이지. 자, 11페이지 보면 신뢰도가 나왔죠. 신뢰도. 평가 점수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정도를 하는 건데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평가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거나 동형 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일관성과 추측 오차는 적은 정도 이게 말인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평가 시점마다 똑같은 답안을 냈는데 어느 놈은 30점 줬는데 어느 놈은 40점 줬어요. 그럼 뭐가 부족한 거야? 신뢰도가 부족한 거야. 그러면 신뢰도 이제 개수나 이런 것도 건너뛰고 여기에서 이제 신뢰도에서 이제 그 뭐냐면 그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평가자 신뢰도, 그 다음에 그 채점자 신뢰도, 그 다음에 그 뭐냐면 평점자 신뢰도, 그리고 채점 간 신뢰도, 채점 내 신뢰도, 평점 간 신뢰도, 평점 내 신뢰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물어볼 것이 뭐냐면 평가자 내 신뢰도죠. 그럼 평가자 내 신뢰도와 평가자 간 신뢰도가 뭐냐? 이때 평가자는 누구예요? 채점은 누구죠? 네? 그러니까 채점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채점자들. 네. 평가자는 여기에서 채점자들 이제 말하는 건데 주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좀 약간 요약이 되는데 평가자는 채점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네, 채점자. 자, 채점자를 말하는데 그 이게 뭐냐? 자, 예를 들어 이제 그 단답형보다는 이게 뭐야? 그 1번부터 2번까지 해갖고 이제 뭐냐면 이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서술형 말고 그게 뭐라고 하죠? 서답형, 선지형. 선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그 특별하게 신뢰도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그게 있는데 언제 신뢰도가 이제 중요하냐면 서술형 평가는 수행평가 때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평가자는 예를 들어 평가자의 신뢰도는 한 사람이 평가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답안이 틀릴 경우가 있어. 그래서 A 답안과 A라는 학생과 B인데 똑같은 답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35점이고 얘는 40점이다. 이거는 평가자 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공동 채점할 경우에는 뭐냐, 이거는 평가자는 신뢰도군요. 2명 이상 신뢰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A 교사가 있고 B 교사가 있는데 A 교사는 똑같은 답안을 했는데도 60점을 주고 어떤 애는 50점을 줘요. 얘가 이제 좀 후하게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이제 개선해야 되냐? 일단은 평가자의 신뢰도는 그 뭐냐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는 명시되어 있어요. 명확한 평가 기준을 확립해야 된다. 명확한
평가 기준을 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사교사가 명확한 평가 기준을 확립을 하고 채점을 해야 한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상황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바싹 하는데 중간에는 흐지부지 하죠. 대충 하고. 이 사람은 뭐 우리 아들, 딸도 아니고 남의 자식이고. 근데 아마 이게 임용시험 학교 서술형답안뿐만 아니라 임용시험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알바를 뛰는데 이 사람들이 뭐 자세히 뭐 하겠어요. 그냥 대충 하고. 그런데 좋은 사람 걸리면 점수 높게 받는 거고, 이상하게 짠들 같은 애들 만나면 이제 점수 깎이고 그런 건데, 이것도 운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시작했죠? 50분. 50분이요? 그럼 좀 쉬었다가 하죠. 네.